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녹화하는 영정호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요 최근에 사정이 좀 있어서 1부는 어제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2부는 수요일 날 예정대로 녹화를 하고 1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는 이제 화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한 게 토요일 날 방송이 되니까 조금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 공격,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문제 간단히 좀 언급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이게 시기상으로는 미사일을 먼저 쏘았고, 그 다음에 12월 26일 날 제가 생방에서 말한 그 무인기, 그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인기 이야기를 먼저 잠깐 좀 하겠습니다. 무인기는 이제 생방에서도 했고, 어제 또 한 꼭지 녹화로도 했었는데, 김포, 강화, 파주 3개 지역에 휘젓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난리 났죠. 지금 온갖 언론에서 질타가 이어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다음에 연습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새 대가 날라왔는데 또 전투기 출격시키는 통에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화들짝 놀랐다. 그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나. 그러면 해프닝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군이 이런 언론이나 민간인의 조롱거리가 안 되려면은 제대로 이제 군인답게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게 저는 12월 22일 날 발사가 됐었는데 SRBM이라는 겁니다. 이걸 굳이 언론에서 SRBM이라고 가로치고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이게 SRBM이라고 하면 이제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의 약자죠. 우리가 이제 미사일,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그거는 Submarine Launching이기 때문에 SLBM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일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부르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당장 이제 리벳 조인트라는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을 했습니다. 22일 날 미사일이 발사되고 23일 오후에 리벳 조인트가 이제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브라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정찰기인데 이 코브라볼은 적군, 가상 적군,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 되겠죠. 이런 나라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궤적을 갖다가 철저히 추적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제 놀라운 정찰기인데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이 비싼가 하면은 단 3대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게 단 3대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다 일본에 아마 상시 배치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들어서 2020년, 22년 이 한 해에 8번의 ICBM, 그 다음에 토탈 다 합해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67번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정찰하는 어떤 그 항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전략자산 이런 건 아예 수시로 좀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 제대로 배치가 안 된다면 결국 일본에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F-22 랩터, 이거 스텔스기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영공을 갖다가 수시로 아마 더 나들어도 북한이 확인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배영준 최고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북한이 물론 정밀 미사일, 레이더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일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가 날아 들어왔을 때 탐지 능력이 없는 건 고사하고,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레이더망을 갖다 24시간 가동하고 있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수시간 동안 이제 돌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레이더망을 운용하고 있어도 잘 걸리지 않는데 아예 이제 정전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 엄청나게 더 길다는 거죠.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공중에 떠 있는 전략자산이 한꺼번에 동원될 경우에는 아마 정말 난처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자산이 동원되거나 또는 한미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걔들도 뭔가 대응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료도 없고 전기도 부족한 그 군대가 한미연합군이 뭔가 훈련한다고 그에 맞춰서 똑같이 기동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걸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걔들이 싫어하는 건 계속 해야죠. 그래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게 올해로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건지 내년 초부터 다시 이제 발사가 되는지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고 난 다음에 늘 상투적인 이야기 합니다만 미한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맨날 협의만 하면 뭐하는지 날로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아마 북한에서 쐈을 경우에 그걸 요격할 능력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미군이 걸렸다 정말 한국군이 그걸 맞출 자신이 있다면은 저렇게 수십 발 쏘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요격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격을 했는데 요격이 안 됐다라면 이게 난리가 나니까 차라리 그냥 종이 쪼가리에 문서로 북한을 규탄한다 막 이런 짓거리만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ICBM을 발사를 했으니까 아직 정상 각도는 아닙니다만 고각도로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또 뭐 가만히 있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규탄声明을 내는데 요 최근에는 아예 러시아하고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금 싸고 돌기 때문에 이게 뭐 간치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에 어떤 도발을 했을 경우에 제일 센 게 안보리 이제 제재입니다. 안보리 결의입니다. 레졸루션이라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안보리 의장 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약한 거. 물론 이제 안보리 결의를 했다고 제재가 주어졌다고 해서 물론 그 제재가 이행을 하는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만 막 그게 수십 번 정도 이렇게 행해졌기 때문에 그거 뭐 안보리에서 제재를 한다 결의가 나왔다고 해서 북한이 겁먹지는 않겠죠. 예. 근데 다만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종이 쪼가리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의장 성명도 안 되면은 그건 언론 브리핑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는 아마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 또는 대만과의 긴장 고조가 계속되면서 더 이상 이제 변화가 모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절대 아마 미국 편이나 우리 편을 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한다. 또는 이제 북한을 좀 성가시게 하는 그런 어떤 문서들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하는 건 현재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ICBM이라도 탄도미사일 발사 말고도 이제 제재를 받을 만한 또는 규탄을 받을 만한 내용이 또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북한하고 무기 거래를 한다. 이게 이제 러시아도 참 얼마나 딱하면은 옛날 구소련 시절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비자유권, 사회주의권에서 이제 수장 노릇을 했었는데 그때는 중국보다 하나 우위죠. 근데 지금 경제력이 이제 중국보다 못하니까 형하고 이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참 이게 좀 웃기는 게 이게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다? 이제 북한은 부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부인하고 있고 한데 존 커비라고 전에 국방부 대변인인데 지금은 백악관의 전략안보조정관이던가요?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가져갔다. 상당량의 탄약과 무기를 샀다라고 확인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confirmed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든가 그런 가능성을 포착했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확인했다. 그래서 이 컨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증거가 있다. 너가 뭐라고 하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슴하게 들리는 대략적으로 추정치가 이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 정부가 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냈었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뭐 EU의 주요 국가도 뭐 따라가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이제 외교 무대 이런 내용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그까짓 거 종이 쪼가리 그거 말라고 만드냐 뭐 규탄하네 다네. 근데 규탄은 사실은 종이 쪼가리 맞습니다. 종이 쪼가리 이런 거 만들어 봐야 북한이 꼼짝도 안 하고 자 그렇다고 해서 설마 그 규탄 성명 하나 내는 것도 중국 러시아가 저렇게 방해를 놓게 되면 그 문서마저도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노력들이 뭐가 필요한가 결국에는 이제 누적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뢰성의 상징이죠. 유엔에서 이러저러한 제재 조치를 갖다가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북한은 요지부동이었다. 북한은 여기에 전혀 응하지를 않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통해서 축적이 됩니다. 그럼 그게 수백 건, 수천 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냥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도대체 몇 번이나 규탄 성명이 나왔느냐,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얼마나 공개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냐 하는 그 지표가 규탄 성명입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이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뭐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도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이제 로그 컨트리, 깡패 국가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뭐 이런 쪽에만 막 그런 이제 규탄 성명 이런 게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커비 조정관의 이제 확인 발언이라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이런 꼼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각됐을 경우에 이게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에서 결정한 내용과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이 인수했다.
바그너 그룹이라는 거는 뭐 민간 군사 회사인데 이걸 뭐 러시아 국내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위령 집단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이 아마 북한하고 직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은, 만약에 100% 발각이 됐을 경우에 그거는 바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산 거지 러시아 정규군이 가져간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뭐 지금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발각이 났다고 해서 푸틴 러시아가 개면적하거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반성을 하거나 그럴 일은 이제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아무런 이제 정치적, 군사적 효과, 경제적 효과도 없지 않냐라고 이제 반문하실지 모르나,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는 이제 국가의 어떤 신뢰도, 이 국가가 얼마나 이제 법치에 준거해 있고 얼마나 신용이 있는 또는 투자 가치성이 있는 그런 나라냐 하는 걸 판단할 때 유엔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느냐, 이게 하는 이제 준거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의 핵무장 이야기가 다시 이제 쭉 나오는데, 최근에 조금 언급해야 될 내용은 공화당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각각 한 사람씩 이러다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 얘들 도박을 막을 길이 없다. 결국에는 그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결국 재무장해야 되냐, 핵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거를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화당의 댄 설리번이라는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냥 말로만 한 건 아니고 일단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챕터마다 설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세미나 장면을 봤습니다. Why Taiwan Matters? 왜 대만이 문제냐?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만약에 잠식당한다,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당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공화당의 하원 의원으로서 스티브 샤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한일 핵무장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바이든은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아마 핵 확산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거고, 오히려 그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더 공세적으로 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문숙 최고위원께서 언급하신 아인혼이라는 사람, 로버트 아인혼, 옛날에 그 북한 이란 뭐 제재 담당관이었죠. 지금도 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하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순간 그 자체가 북한에 타깃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군사적으로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 이런 문제는 시기상조고, 일단은 뭐 확장된 핵 억지력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구사하겠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안전한 핵 우산에 보호막에 둔다.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그러면 기본 입장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았었는데, 미국의 조야에 한국이나 일본이 다시 자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아예 거의 뭐 타부시되어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핵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럼 다른 나라들, 적성 국가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려고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도라든가 근거 같은 게 희박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핵 보유 국가를 늘리려 하지 않는 게 미국의 이제 방책입니다. 기본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지금 현재 우리가 핵 억지, 미국이 말하는 확장 핵 억지 전략, 그거 가지고 정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사태가 악화되니까 그런 걸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미국의 우방이다라는 걸 갖다가 전 국민 인식하고, 앞으로 등장할 한국의 모든 정권이 그런 기본적 틀에서 북한과 대결하겠다라는 기본 구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이 완전히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경우에 미국이 과연 우리를 갖다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근원적인 그런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의들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 로버트 아이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입장을 요 최근에는 이제 바꿨다, 조금 수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의 일체 핵이라든가 전술핵을 갖다 놔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전술핵이 수천 개 있었거든요. 이따가 이제 반기문, 그 당시로는 그 공노명 장관이었고, 반기문이 이제 그 북미 국장이었습니다. 미국 담당하는. 그때 제가 북미 이과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죠. 한국에, 남한에 더 이상의 핵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술핵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야기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는 뭐 마치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큰일 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확장 핵억제 전략, 그래서 한국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히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또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왜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건 여기서는 차치하고, 지금 현재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삼축 체제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킬체인, 그 다음에 한국형 MD 체제, 그 다음에 대량 보복 공격. 이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킬체인이라는 거는 사전 탐지에 의한 선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친다는 이야기죠.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위험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다만 궁극적으로 남한의 어떤 일부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병기가 발사되는 게 분명하다,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 킬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MD 체제라는 거는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사일을 요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그게 한국형 MD 체제고, 세 번째 개념인 대량 보복 공격이라는 거는 일단 전쟁이 발생했다, 북한이 전면전을 개시했다라고 할 경우에 북한의 전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을 가할 것인가 하는 개념 규정을 이제 체화시킨 게 대량 보복 공격입니다. 그걸 이제 합해서 이제 삼축 체제로 가는데,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킬체인, 사전 탐지에 의한 선제 공격 가능성. 아니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미사일을 쏘는 건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수정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문장상으로, 국어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전쟁은 불법을 저지르라도 이겨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핵이라는 거는 그냥 재래식 무기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핵이 다탄도 미사일이 아마 여러 발이 아마 발사돼 가지고 서울 중심부를 강타했다, 그래서 뭐 군사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원자력 시설, 또는 뭐 배전소 이런 데가 모조리 일부에 타격돼서 그 다음에 도저히 통신망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전쟁을 갖다가 초전에 반격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게 뻔하다고 생각된다면은 그건 반드시 선제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법학자들이나 논의할 이야기지, 군사 전략을 다루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사전 탐지에 의한 선제 공격이 설사 국제법 위반된다 하더라도 적을 이길 수만 있다면은, 적의 선제적 타격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은 선방을 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중고등학교 때 싸움 좀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만, 중고등학교 때는 싸움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선방 때리면 80, 90% 이깁니다. 선방 맞고 나서 그 친구나 지 정적한테 이기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일단 먼저 때려야 됩니다. 관전호를 누가 먼저 치느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킬체인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 많은 이야기죠. 일단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핵 탄두가 발사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맞고 나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논지라면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 미사일 시스템 자체가 다 파괴됐다, 격파됐다, 보복할 능력이 없어졌다, 그럼 전쟁 끝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논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첫 번째 단초가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거. 근데 그거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한국이 이제 뭐 일본도 이제 뭐 내심 그렇게 뭐 반기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이 가장 아마 여기서는 소극적이죠. 근데 일본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북한을 갖다 주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군사적인 주적입니다. 중국은 뭐 나중에 그게 뭐 항구적인 적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 일본에 제한된 어떤 그는 군사력의 차원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약 200억 불 정도를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시스템 같은 거 얘들을 갖추고 있는데 일본도 이제 사드 시스템 유사한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발사된 미사일을 갖다 격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목표물 지점에 근접했을 때 격추시키는 방법. 그보다 더 원천적인 거는 발사 시점에 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사 시점에서 저희 미사일 공격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현재 미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완벽한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원점 타격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미사일이 탐지된 상태에서 발사도 되기 전에 그걸 교란시켜서 그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란 거죠. 그건 아직 일본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막 그런저런 한 이유로 군사비를 갖다가 GDP 2%까지 2027년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 부채가 아마 전 세계 탑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 빚이 많아서 정신없는데 그나마 일본이 갖고 있던 그간의 어떤 국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자산 이런 걸 상쇄시키면서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만 급속도로 군사비를 올릴 경우에 그럼 기존에 있는 장기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경제적으로 그런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일본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그나마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평가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자, 이걸 갖다가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이 환영을 표하는 어떤 문건이나 어떤 그 유튜브 또는 이제 TV 매체 아나운서들은 윤석열이가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를 제청하고 이걸 받아들였다, 이거 자체를 갖다가 뭐 혁명적인 사건이다라고까지 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나라 안보를 개판으로 만들어왔던 문 정권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혁신적인 어떤 진전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단계 조치를 밟으려고 그러면 이제 말뿐만 아니고 이제 입으로 입을 할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구체성을 띌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는 문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다 공동 개발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럼 대표님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미국 보고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국이 이리저리한 이유로 배치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라면은 우리는 일본하고 여하튼 공동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반대 카드를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핵 개발을 성공시키겠다든지 자체 핵무기를 갖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카드로 해서 그걸 바게닝 칩으로 해서 계속 미국을 압박을 가하면은 미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좋다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다시 안정적인 담보 조건을 갖다가 제공하겠다,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이 예컨대 일본과 핵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거는 정말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만 해도 지금 일본은 협조가 안 되는데 일본과 핵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 왜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안보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 그 카드를 통해서 최소한 미국의 전술 핵이 다시 한국에 재배치되는 그 과정을 촉진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액면 그대로 야 저거 되겠냐, 아무리 황장수라도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리짐작하시면 곤란하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오도를 갖다 북한이 분명히 침범할 거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일에 다 전파가 되죠. 이미 한국의 군 당국도 거기가 약한 고리라는 걸 알고 병력을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거기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그런 맥락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 군대가 그렇게 대응했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로 엮어지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은 그러면 황장수 대표가 이야기한 건 틀리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다가 미리 밝히면서 적에게 너가 이러한 이런 업무를 꾸미고 있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적은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한일 간의 공동 핵 개발을 통한다 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한반도의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시키기 위해서
재배치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